안녕하세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에서 이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혼하는 그 이유에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사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후자에 속했습니다. 결혼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줄 알았으며, 이혼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그것도 30대 초반에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까지 착실하게 한 이유에 있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데에도 몇 달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어차피 현재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사유는 시댁에서만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후에야 안비록하지만 결혼하면 아내의 부모보다 시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친정과 시댁을 대조해 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부모가 소중하다면 남의 부모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시댁에 내 부모처럼 잘 대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무리 시댁이 잘난 척해도 아들을 따로 놓아보면 별다를 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이혼할 생각을 한조 미안하다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전화를 걸어 재결합하도록 말씀하시기도 했죠. 당신이 우리 아들 때문에 이혼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들이 부족한 점을 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너희 둘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혼 후에 이 아이가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지 그 정도는 점쟁이도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말한 대로 넣어놓으면 평생 홀로 살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체결도 많이 한다더라. 이혼해도 모르고 아들과 산다고 말하면 그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세요. 생각 좀 해볼래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게 아쉬우시면 제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아들이 저 자식이나 하는 모습으로 이기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전화하지 마시고 마치 결혼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몇 차례 단호히 거절한 후에야 괴롭히는 걸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해보자면 결혼한 시점은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결혼을 이미 한 번 미룬 상태였고 신혼집은 이미 입주까지 했었기 때문에 하객이 얼마 없더라도 결혼식은 어떻게든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서울 근교에 집 2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채를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 집에 살게 되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쪽에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단과 혼수를 합쳐 약 3천 정도를 들였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 쪽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셨고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미 결혼식부터 제 결혼 생활은 파국이 예상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 동생이 시댁에서 우리 친정에 대해 수근거리던 말들을 나중에 전해줄 때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패백을 해야 한다길래 옷까지 다 입고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난데없이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패백 준비했던 간만 고스란히 치러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팔백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그냥 시가 식구들에게 절을 하는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패백을 하면 시가 식구들이 절 값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동생이 말했다. 언니네 시가 식구들은 진짜 괜찮은 집안인 거 맞아. 나는 영 기분이 안 좋아. 다 준비해 놓은 패백을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솔직히 절감 주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결혼할 때 아예 생략했으면 상관없는데 전부 하라고 해놓고서 당일날 그러는 법이 어딨어. 정말 경우 없다. 여건이 안 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형부도 나한테 미안하다잖아. 이미 지난 일인데 어쩌겠니. 언니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으니까 하는 말이야.
언니 시가 식구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신부 쪽 집안이 별로인데 공기업에 다니는 신부가 며느리에게 드린 선물 때문에 예전에 받은 곳도 얼마 없는데 결혼식을 엄마님과 함께 조여하느냐며 패배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 그런데 말은 내게 들리게 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하지는 말든가. 정말 웃기기는 한데, 언니.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지는 않아?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나에게 말해야 해, 알겠지? 우리는 엄마가 없으니까 서로 지켜줘야 하니까. 동생이 결혼식을 끝낸 뒤에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미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과 결혼 계획이 들뜬 나머지 그런 말이 실수로 나온 거겠죠.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지만 어찌 보면 저보다 사람을 보는 눈은 있었구나 싶네요. 동생이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신 아빠는 재혼도 안 하시고 이제껏 저와 제 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주셨고요. 친정이 아주 잘 살지 않지만 아빠는 사는 아파트에 있으시고 노후 준비 또한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가 안 계신 게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견례 때도 예비 시부모님이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기색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아빠에게 엄마 없이 2딸을 키우느라 많은 애를 쓰셨다면 좋은 말씀만 하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한 번 연기했을 때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에게 제가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을 다 하고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야 문득 결혼 전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날짜를 다시 잡고 모든 준비가 끝난 시점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결혼식 날 혼주석에는 누가 앉아야 하는지,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 혹시 친정아빠 혼자 앉아야 할까봐 미리 물어보시는 거군요. 저는 사실 혼주석에는 당연히 아빠가 읍니다. 엄마는 이미 먼저 가시지 않았는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을 신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죠. 사실 우리 집안에서는 엄마가 계시지 않는 걸 모르는 친척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런 사실을 먼저 말하면서 좋은 일로 이끌어내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혼자 앉아있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혹시라도 다른 이유로 이야기할까봐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엄마가 아니신 분은 계실까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큰할머니와 작은할머니가 떠올라서 일단 큰할머니에게 부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미리 생각해두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일단 큰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큰 어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지 않니? 그러지 말고 나랑 나이 비슷한 너의 작은 엄마나 부모님한테 부탁했으면 하는구나. 어머니 말씀에 알겠다고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물론 저를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지만 부모 중 한 분이 신경 쓰기 시작해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석에는 작은 고모가 아빠와 앉아서 결혼식을 저렇게 마쳤어요.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동생의 기회에 시가 식구들의 수근거림이 들렸다고 하니 더욱 속상했습니다. 속상했지만 그걸 따지기도 애매한 일이라 남편에게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작은 불씨가 결혼 후 커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혼자 큰 소리치는 아빠에게 아들 같은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아빠가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볼일을 보러 갈 때 같이 병원에 모셔간 적도 있고 우리 집에 올 때 식사를 차리는 일도 도왔고 같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제가 잘했다고 나름 느꼈습니다. 그러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자신의 집만 신경 쓰고 친정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배신감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자주 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친정을 자신의 집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댁과 친정 둘 다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지만 저는 시댁을 돌보면서 친정 아버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갔다고 해서 친정 아버지를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동생은 아직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아빠도 아직 젊고 정중하십니다. 자식들이 챙겨주어야 하는 처지는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댁에 3번 가든 친정에는 1번 가든 정도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자주 가지 못했고 남편이랑 몇 번 친정 아빠 집에 가면 결혼 전과는 달리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는 것이 우리 아빠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아빠 집에 가면 반찬도 좀 해드리고 식사는 집에서 먹거나 가끔은 드시고 싶으면 나가서 외식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따금 그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다른 집들은 처가에 간다면 장모님께 대접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매번 우리가 장인님께 음식을 사고 대접을 하고 오네. 본인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당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우리 집에 가서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신은 대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요?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물론 음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감정적으로 맞받아쳤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사실 맞잖아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처가집에 가면 어떻게 대접받는지요? 게다가 나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께서 제 집도 주셨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쉬울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혼수나 예단을 대단히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세요. 다 감수하시고 너를 좋게 받아주셨는데 정말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고가 오세요. 다음에 저는 아빠 집에 갈 때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혼자 가서 올 테니까요. 당신은 집에서 쉬든지, 당신의 어머니를 보러 가든지,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전 못 받는 것이 아쉽다면 아예 친정에는 저 혼자만 갈 거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 혼자 간다고 해도 꼭 따라 나서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따라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행동이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곤혹스러워졌어요. 가령 이런 식이에요. 아빠 집에 가면 남편은 아빠에게 왔다는 인사를 하고 그 후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합니다. 아빠가 사위와 대화하고 싶어서 옆에 앉아 잘 지내는지 근황을 물으면 핸드폰에서 얼굴도 떼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밥을 먹을 때 외에는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밥하고 반찬을 만들 동안 식사 준비를 제 동생이 하고 있으면 적어도 수저라도 챙기고 본인이 먹은 정도는 싱크대에 넣으라고 부탁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내 친구들도 부모님 집에 가면 대접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빠져서 몇 번을 불러야지 식탁에 오고 수저를 드는데 그러고는 아빠에게 맛있게 드십시오라는 형식적인 인사말도 없이 먼저 자기 입에 국을 넣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싱겁다며 국이 싱거우니 반찬이 매운 것도 안 매운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국내산 재료가 아닌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저와 아빠가 아직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다 먹었다면서 먹던 그릇 그대로 식탁에 두고는 다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친정의 남편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고요. 아빠를 모시고 어디 가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외출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기 싫다 하길래 집에 혼자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럴 거면 준비를 해두어서 혼자 가려는데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했던 것이었고요. 제가 한 번은 동생과 함께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꽤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장인 어른께서 여행 보내주셨으니 다음 달에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다녀오자고 하겠습니다. 두 가족이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하자고 제안한 건 당신이었으므로 불편한 점이 없을 겁니다. 가고 싶다면 당신이 모시고 다녀오시겠지요. 제가 굳이 같이 가자고 말한 적도 없고 당신의 부모님도 며느리 따라가는 것이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들과 함께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끈하시며 혼자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셨지만 저는 이혼한 사람이 아닌데 혼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가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가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 안 가시면 굳이 부부 사이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디가 부족한 건지요? 성인이라면 그것 하나 정도 부모님께 설명해야지요. 못해요. 본인 부모님을 모시고 혼자 여행을 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해 내가 당신께 우리 아빠도 모시고 같이 여행 가자고 해봐도 당신은 차 막히고 사람이 많아서 싫다고 했잖아요. 너는 친정과 우리 집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 너는 결혼할 때 장인 어른께 뭔가 해준 것이 있나요? 우리 쪽에서도 많이 해주셨으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 더 신경 써주고 잘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무슨 세상이길래 시댁에서 많이 받은 만큼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해? 하는 건가요? 시댁에서 받은 만큼 더 잘하라는 말에 저는 번번이 자존심이 상했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오히려 사라져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시댁이 아직 어렵고 불편하니 가면 어머니 말씀 고분고분 따르고 이것저것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은 지나가는 말이었는지는 몰라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수한테 듣자 하니까 너 친정에 꽤나 자주 간다며? 우리 집에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안 오다가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온 거 아니냐? 내가 너 친정만 챙긴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친정 간다고? 장모가 없기 때문에 사위로서 대접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서운하네요. 앞으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종종 하시고 굳이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제게 먼저 말해주시고 가시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 부모님이 다 있는 집에 자식과 결혼시키겠다는 건데 그런데 듣고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게다가 부모가 다 있는 집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져서 무심코 대답을 하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정에 가는 건 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한 달 만에 어머니 댁에 온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저희 아빠를 보러 들르는 대목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불편합니다. 제가 제 부모님을 보러 가는 걸 왜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대신 어머니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자주 찾아갈게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집도 가까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을 만나고 지내는 게 당연한 것이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못 온다면 미리 말해주세요. 그냥 어른이 말하면 이해할 텐데 왜 어려운 일로 만들어서 시비를 걸고 그러는 거예요? 역정을 품으셔서 제가 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있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집에 와서 다시 또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그 태도가 뭐예요? 친정에 가는 건 친정에 가는 건데 뭐가 그리 특별한 일인지 허락을 구해서 논란을 더 만들어야 하는 건지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씨 좋으신 분이니까 당신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친정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 걸 생각 안 하나 봐요.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이 나 아니었으면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빚잔치에서 출발했을 텐데 자신이 혜택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스스로 잘 할 거예요. 결혼해서 단지 자신의 아빠만 챙기는 모습만 보여서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이쁘겠냐 하는 말씀 하시는데 머릿속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종면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집에서 대등한 위치로 시집 온 게 아니라 시댁보다 덜 부유한 집에서 종면으로 시집 온 거예요. 드리려고 했던 걸까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네요. 당신은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떡 볼 게 없다는 거 알고 결혼한 건가요? 당신의 집 종면 만들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네요. 당신의 집은 재벌인 줄 알았는데, 그래, 집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들으면 10억이나 되는지 해주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정도 집은 내가 대출받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요즘 4억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어쨌든 어머니가 저를 이쁘게 생각하던 말던, 저는 우리 집에서 시댁 눈치 안 보면서 자식의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사사 꽁꽁 짚여왔다는 것만으로 요새를 흔들며 자기네 집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자면 콧방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댁은 사업이 잘 되어 두 채의 집이 있는 것으로는 보였지만 결혼 후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입이 그만큼 있으시기에 빚이 있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들에게 떠넘겨서 이자를 함께 내자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놓고 나중에 재산을 처분하면 모두가 해결될 것이라고 큰 소리치는 것도 솔직히 믿지 못합니다. 그 전에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에 비해 연금은 꾸준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빚이 없어서 더 편안한 처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결혼한 후 남편과 가장 심하게 싸운 것 같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께 너무 무례한 남편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를 고치려 해봤지만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잘 알기에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보다는 가족 간의 문제로 싸울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나도 기대하는 것이 없어져 어지간하면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해 본 것도 그 시기일 것 같네요. 그래도 결혼 생활 동안에는 서로의 집에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제사며 명절, 어버이날 등을 챙겼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생신이 앞두고도 남편이 뭐 그리 잘할 거라고 기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는 했어요. 제가 생신상 차려드리려 했지만 아빠가 김서방에게 불편하다며 거절하셨고 외식하자고 제안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빠의 생신이 이번 주말인 걸 알고 그날은 외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예정이어서 식사를 예약할 필요가 없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갈비를 먹으러 갈까 해서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하더군요. 식당은 내가 알아볼게. 장인어른이 드시고 싶어 한다는 거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지 뭐 이러하더군요. 속으로 사람이 그래도 장인어른의 생신은 챙기려 하는구나 싶었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 전에 문득 남편이 식당 예약이나 아빠의 생신 선물, 용돈은 준비했는지 떠올라서 물어봤는데 이러다고요. 용돈은 당신이 준비하지 그래. 대신 식사는 내가 대접할게. 뭐 좋은 거 먹으러 가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심 남편이 근사한 곳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약했나 싶어 물었지만 남편은 심정을 내어 아니, 뭐 장인어른이 비싼 곳을 싫어하셔서 내가 적당한 곳으로 모시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나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괜한 캐물임을 하면 준비한 사람이 사기 좋아시킬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나의 기대는 아버지 생신 당일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단한 곳을 모셔가려고 하는 듯해 차에 태운 다음 거기로 간다는 곳이 TV에 나오는 맛집 체인점 국밥집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너무 화가 났지만 아버지 생신이기 때문에 차마 그날을 부부싸움으로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참았습니다. 당신이 가자고 한 곳이 여기야? 여기가 맞아. 이를 악물고 물어봤더니 남편 놈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장인어른 국밥 좋아하시잖아. 내가 여쭤보니까 비싼데 절대 싫으시다고 국밥 한 그릇씩 먹자고 하시길래 여기로 했어. 여기 나름 맛집이라 점심때는 줄 서서 먹는 곳이야? 장인어른도 여기 괜찮으시겠죠? 거기야 대대고 싫다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위가 데려온 곳인데 당연히 좋다고 아시죠? 그럼 김서방이 나 좋아하는 곳으로 마침 딱 맞춰왔네. 수연아, 아빠가 가자고 한 곳이야. 여기서 간단히 먹고 근처 분위기 좋은 찻집에 가서 커피 한 잔씩 먹고 가자. 아빠는 그거면 됐어? 전혀 서운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씀하신데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고 일단 남편을 따라 국밥집에서 식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아빠에게 용돈도 드렸으며 그러나 내 동생은 국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도 당연히 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챘겠죠. 한마디 하고 싶었겠지만 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로부터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일이 없었던 저는 집 안에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이렇게 우습습니까? 나만 웃는 게 아니죠. 우리 아빠, 내 동생 다 우습게 보인다고 봐. 일주일 전에 당신이 미리 알려줄 거라고 했을 때 고급 식당을 예상은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고깃집을 데려갈 줄 알았어. 그러나 국밥집, 아빠의 생일에 국밥집이 뭔지 안다고 생각한 걸까? 당신은 아빠가 좋다고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생각한 거야? 나는 정말로 화를 내고 싶었어. 아빠와 함께였다면. 동생 때문에 참았지만 만약 거기서 생각이 더 길었다면 사과라도 한마디라도 했으면 마음이 다소 풀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남편은 내가 하는 말에 더 거세게 응수했어. 국밥집이 왜 그렇게 나쁜 거야? 장인어른의 생신이니까 장인어른이. 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맛있게 먹었을 텐데 어디든 함께 좋은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당신이 그냥 자존심이 센 것 같아서 국밥집을 데려갔다는 걸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어. 아니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봤을 때 분위기에 맞게 드셔야지. 뭐, 어디 더 비싼 곳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럴 생각이면 나한테 정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정하라 그렇게 해야지. 오, 분위기? 당신이 지금 분위기라고 말한 거냐? 말 다 했어. 우리 집에서 분위기에 맞게 국밥이나 드시라는 게 뭐야? 내 분위기와 당신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전혀 이해가 안 가. 나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이번 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네. 좋아. 앞으로 나도 당신이 하는 만큼 똑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집 분수라니요.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 남편과 일주일이 넘게 냉전을 해가며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결혼을 아무래도 잘못한 것인가 싶은 혼돈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기간이 짧고 아이도 없으니 이혼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 같았습니다. 그 일을 잊고 나서 엄마 기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가든지 말든지 일단 말은 해야겠다. 할 것 같아. 납골당에 같이 갈 거냐 물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평일날은 피곤해. 그날 저녁에 친구들 모임도 있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다녀오지. 그래, 나는 다음번 명절에 가기 싫어하는데 저도 두말하지 않았고 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앞으로는 당신의 제사는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에 알았다고 하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길래 잘 알아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하는 소리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지 얼마 후에 시댁 제사가 있다면 저에게 음식하러 몇 시에 갈 거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기일에 당신이 납골당에 안 가겠다고 했을 때 나도 당신의 제사에 안 갈 거라고 말했거든요. 설마 흘린 말이었을까요?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나는 강요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나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와서 둘이 부부 싸움했다는 것을 부모 앞에서 들킨다고 나를 나무라셨지만 제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려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후로 생각보다는 아무 문제 없었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전화해서 남편이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아서 나를 비난한다고 하더군요. 나도 아들을 키운다는 생각을 하며 살거나 구걸하여 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러기 싫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도 참 고집이 생며느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처갓집 분수를 우는 일만 떠올리면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요. 결혼 첫 해에 시아버지 생신상을 제가 직접 차려드렸어요.
혹시 나에게 또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면 안 한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 역시 좋은 사이가 아니니 그런 일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말했어요. 이번 어머니 생신은 주말에 큰아버지 집과 작은아버지 집 두 곳에서 각각 식사를 할까 해요. 지난번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 갔을 때 음식이 맛있었고 좋았어요. 거기서 할 일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당신이 예약만 해주세요. 당신의 카드로 할인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제 엄마의 생일 파티를 호텔 뷔페에서 할 생각에 사촌들까지 모아야 한다는 제안에 속으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게다가 제게 카드 할인이 가능하다며 예약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 호텔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나가는 비싼 고급 뷔페였어요. 가족들 다 모이면 15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어머니의 생일을 그런 호화로운 곳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니 속으로는 당연히 예약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생신날에 남편이 준비했던 것을 떠올리니까 화가 나기까지 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잠시 고민한 후에 예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당신 내일 어머니 점심 식사 말이야. 호텔 예약해 놓은 거지 내가 따로 확인 안 한다고. 저도 아빠 생신 전날에 남편에게 좋은 식당 갈 건지 물었더니 남편이 저에게 예약 확인을 하는 거 보면서 문득 친정아빠 생신 때가 떠올랐어요. 그러자 예약했는지 묻는 남편 놈 주둥아리를 한번 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인원대로 예약해놨어. 근데 어쩌지? 내가 내일 직장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가서 늦게라도 갈 테니까 당신의 식구들 먼저 가서 먹고 있을래? 시어머니의 생신이지만 근무할 일이 있어서 날짜를 변경해야 할까요? 다른 분과는 바꿀 수 없어요. 당신이 제 며느리이니 당연히 참석해야 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갈 테니 우선 가 있어야 해요. 다른 곳에서 그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너무 늦지 않게는 해야 해요. 제 남편은 자기 곁에 두는 것은 액세서리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도 남들 앞에서 부부로 보이고 싶어 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였어요. 직장이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늦게라도 올 것으로 생각했는지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예약 시간이 지났다가 남편이 점심시간에 우선 전화를 했어요. 그 시에 급한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우리 지금 호텔 왔는데 당신 이름으로 예약한 사람이 없다는데 내 이름으로도 확인하고 어머니 이름으로도 확인했는데 예약자가 없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정확히 예약한 거 맞아. 지금 가족들 다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 진짜 땀 나잖아. 여기서 바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이 확인해봐. 남편이 호텔 직원을 바꾸겠다고 하길래 저는 직원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주건이 뭘 알겠어? 애초에 내가 예약을 안 했으니까 말야. 그랬더니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화가 느껴질 만큼 길게 뛰며 화를 토해냈어요. 너무 늦었어. 1시간이나 기다렸어. 나한테 왜 그랬어? 신중히 준비하라며 일주일 전에 예약하라 했었고 어제도 나에게 다시 확인했잖아. 만약 예약을 못했다면 솔직하게 말해 주었어야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서로 경계를 갖다 주는 것 같아서 분수를 가르치려 했어. 그게 왜 그랬냐고? 당신은 가족 말이야. 당신이 고급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해서 호텔 근처 유명 국밥집을 예약해 놨으니까 거기서 분수 있는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어. 국밥집에 가서 어울리는 생일 파티를 해라고 말한 건데. 너가 나한테 지금 복수하는 건데? 예전에 친정 어르신들을 국밥집에 모시고 간 적을 의식하느냐고. 너무 무례한 사람이네요. 당신은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며느리란 게 또 뭐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을 국밥집에서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생각해봐야 돼. 대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라고? 호텔 말고 국밥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 아마 어머니도 만족하실 거야.
그리고 무례한 사람은 나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너는 우리 집 사위도 아니잖아. 사위라는 사람이 장인님 생신을 성의 없이 국밥이나 말아 먹자고 하다니. 그래, 나도 똑같이 행동한 건데. 이제 너의 기분이 어떤지 알겠어? 누구야? 우리 엄마 생신의 국밥집이라니. 당신이야. 어쨌든 집에 가서 보자. 남편은 내 말이 옳다는 걸 알겠지? 자존심 상하지 않는 선에서 대답을 그만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어서 상황이 난감해진 줄 예상했지만 저는 속이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한 방으로 보내니 속이 아주 시원하다고 해서 앞으로는 혼자서 처리했겠죠. 예약해 놓은 국밥집에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약 시간을 넘기자 전화했을 겁니다. 결국 그날 가족과 함께 호텔 옆 국밥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할 내용이 뻔한데 받아서 무엇을 할까요? 남편은 그날 화가 많이 나서 집에 들어와서 발로 문을 찼으며 화를 내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냐고요. 식구들 앞에서 나 망신당했으니 속이 시원한가 봐. 당신, 이렇게 안심하며 복수를 꾸미는 여자였나? 소름이 끼친다. 정말 복수라니. 나는 그냥 당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지금 이런 모습으로 화를 내는 것이 굉장히 웃긴 일이야. 그럼 이제 알겠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조롱했던 것도 내가 당신처럼 화를 내야만 할 상황이었다는 거지. 이기적인 줄만 알았었는데 문마저 부수고 그렇게 가지가지하다니. 더는 말할 것이 없어. 이혼하자. 당신 같은 사람과 하루라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이혼하자는 거야? 좋아. 대신 이 집은 나가주시길. 만약 나가라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았던가?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듣는 중에 반가운 소리라고 하고는 그대로 짐을 싸서 그 거지 같은 집 구석에 두었습니다. 순종으로 와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며칠 후에는 집에서 제 짐을 용달로 빼갔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게 빈말인 줄 알았다가 지금까지 빼가자 그제야 현타가 왔는지 이혼을 못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자료를 물어보니 마음을 바꾼다더군요. 결국 둘은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깨끗하게 신변 정리를 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도 짐을 빼고 나서 며칠 후에는 바로 법원에 접수했고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제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화가 나신 모양이었는지 감히 아들을 이혼남이라고 만들었다며 나에게 버릇없고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위라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별일로 여기는 듯이 받아들이셨는데 그 이후로는 시집에서 전화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한 달 후에 우리 부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집에 대해 항상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너무 마음이 편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래요. 마음 아픈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속상해 하셨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요. 이혼한 뒤에 돌이켜보니 결혼할 때 시댁 가족들이 예단을 시원찮다며 쾌백을 받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은근히 저를 다른 가족들에게 공개하기 부끄러워하셨던 일들이 떠올라서 왜 결혼 전에 알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네요. 다른 분들이 제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결혼 전에 시아버지, 어머니나 예비 남편이 제 가족을 존중해주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했고 헤어져서 마음이 편하네요. 이혼한 뒤에는 얼마나 후회든지요. 시댁에서 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자기 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저와 같은 와이프를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은근히 쾌감이 들어요. 당분간은 결혼에 대한 고민을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